예, 그럼 2차 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시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마이크,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음향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에드띵킹이 나오거든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단국대학교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자료예요. 프레젠테이션 그 끝부분에 제가 이미 출처를 작성해 두긴 했는데 또 궁금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단국대학교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공학 자료입니다. 거기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명령어의 집합, 모든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주로 사용하죠. 윈도우 운영체제잖아요. OS라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윈도우 OS를 보통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맥북 쓰면은 맥OS 사용하겠죠. 맥OS. iOS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폰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iOS, 맥북은 맥OS를 사용하실 거고, 그 외에 윈도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데스크탑은요. 노트북도 마찬가지.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 이제 아이폰은 iOS고 그 외에 삼성폰, LG폰 주로 쓰잖아요. 삼성폰이니까 갤럭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거든요. 안드로이드. 그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LG에서 만든 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운영체제 얘기를 했냐. 운영체제가 가장 기반적인 소프트웨어고요. 운영체제가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오피스나 한글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어떤 걸까? 스마트폰에서는 앱이라고 얘기하고 PC에서는 툴을 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설치하는 거는 게임 설치할 것 같은데 게임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비를 보기 위해서 영화 보기 위해서 곰플레이어 등등의 그 플레이어 툴을 또 설치할 것 같고요. 또 음악을 듣기 위해서 mp3니까 뭐 알송의 곰오디오의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들,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총칭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명령어의 집합 또는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건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건국은 현관을 나왔다가 이거는 뭐냐면 건국이가 우리 학교 건국대니까 제가 건국이라 그랬어요. 건국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이제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아파트 사는 친구들 많을 거고 그 외에 뭐 주거 공간 다 다양하지만 일단은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게 되면은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유명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 맞죠? 그냥 엘리베이터만 찍어두면 재미없으니까 그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보통 이동하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또는 전철을 타는 친구들은 그 스마트폰에 전철 노선 앱도 있잖아요. 전철 노선 앱도 있고 또 그 전철에 있는 전광판에 그 전철 도착하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요즘 버스도 다 알려주니까 위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카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카드 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그냥 인지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경험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도어 잠금 장치 또한 소프트웨어고 엘리베이터도 10층에서 1층까지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그 이동을 해서 가는 자체가 명령을 받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층을 누르는 게 다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소프트웨어고 버스 전광판을 비춰주는, 그러니까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이것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 그 버스 카드 충전하고 결제하는 것 또한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버카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버카충? 요즘에 버카충을 많이 하나? 요즘에는 워낙에 모든 신용카드들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잘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또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버카충이라는 거. 그것 또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고 그 이 안에서 쓰인 소프트웨어가 몇 개인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일상과도 이게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SNS잖아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거의 하시죠? 페이스북 아니면은 블로그들 보통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름의 모임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도 있고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페이스북 안에서 그 클럽이나 모임 같은 것도 요즘에 페이스북에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팔로잉 하거나 내가 그 어떤 이제 사이트들을 팔로잉 하면 거기서 정보를 항상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재난 정보도 알 수 있는 거죠. 뭐 재난 사이트를 제가 팔로잉 했다 그러면 재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010년 IT 대지진과 11년도 일본 대지진 등 이거를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던가 트위터에 업로드하던가 또 인스타그램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업로드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구호 문자를 얼만큼 보내야 되고 어떤 구호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긍정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생 식당이나 카페 가면 카페도 요즘에는 그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문을 잘 안 받더라고. 여러분들 그 식당도 학생 식당도 마찬가지죠. 다 키오스크 주문으로 주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주문하기 때문에 좀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자동화가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고용하는 사람들도 적어지니까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직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죠. 근데 뭐 양면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마트에서도 무인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셨죠? 식당에서 테이블이 설치된, 저는 아직 이런 식당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 많이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걸 구경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 태블릿 PC. 그래서 직접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또, 반면에 또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양면들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업군들이 사라지고 단순 서비스 하시던 분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군들이 그 자리에 생성된다. 그래서 그림을 쭉 나열해서 보여줬고요. 이런 단순 노동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로봇이나 키오스크가 대체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직업을 대비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대비할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인
이유가 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한 3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런 업종이 어떤 건지, 그런 분야가 어떤 건지, 업종이라기보단 분야를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앞으로 30년 이상 갈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자동차 그 웨이모 예제를 들었어요.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고해상도 3D 지도를 제작한다. 그럼 이제 딜안내에 좋겠죠. 내비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상 경로를 예측하고 뭐 택시, 버스, 트럭 등의 운송에 관련된 직업군에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이제 아직 적용된 건 아닌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분야의 그 소프트웨어 활용을 대략적으로 정해놨어요. 뭐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공학인데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세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고요. 여기서 추가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또 추가할 게 또 어떤 게 몇 가지가 더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추가로 한번 채워보시고요. 이건 기본적인 가장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정리해 둔 거고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정리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별 분류에 따른 소프트 활용의 예, 인공지능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 저도 번역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의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외로 번역기가 번역을 더 잘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네이버 팝하고도 이제 새롭게 저도 사용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네이버 팝하고가 번역을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은 걸 쓰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번역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엔 좀 처리할 일이 빠르게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사실 이 덕에 영어 실력이 좀 퇴화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역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선 편리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번역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영어 실력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공정 자동화요. 이메일을 자동으로 응답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경우와 보험회사의 보험 정책, 이거는 아마 사람이 일일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된 종류가 좀 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보험을 가입했냐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이제 분류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인공지능 기술로 분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은 저렴한 구축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면 빠르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한 구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그만큼 뭐 사람이 10개 할 거를 사람은 하루에 10개 할 거를 컴퓨터는 50개 한다, 100개 한다 그러면 기대 효과가 어마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국의 이제 로봇을 예를 들었는데 샤오이요, 샤오이. 그래서 샤오이가 의학서적, 의학기록, 기사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습득해서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질병을 이제 로봇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려면 현미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 자체가 현미경이 탑재되어 있을 테니까 그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없다면 조만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연주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습득하는 데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지만은 일단은 보통 로봇은 이제 입력을 해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800여 개 곡을 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무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로봇한테는 입력만 해두면 되니까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글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감성으로 그 예술은 사람 감성으로 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건데 그 로봇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연주가 또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도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쓰신 엘빈 토플러 이런 말씀을 하셨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하던 당시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하고는 다르게 좀 직업도 다양화되고 또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공부만 하지 성공한다 이런 방향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은요. 그래서 이건 좀 옛날 얘기라는 생각을 전 하고 싶은데 글쎄 여러분들이 또 느낀 지금의 세상은 또 다르니까요. 자, 이것만 볼게요. 끝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 학기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결론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신의 영역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컴퓨팅으로 내재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라는 건 낯선 데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서 좀 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그 개발이 된 부분이지만 버스 시간 도착하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스 도착 시간 알려주는 그 전광판이 있는 거잖아요. 버스 터미널에. 그리고 전철 도착 시간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싶다는 그런 문제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앱이 출시된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그 방법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방법을 탐색한 거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정의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해답이 있는지를 마지막에 이제 딱 도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밀접한 건 학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럼 기숙사에서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한번 정의해서 마지막에 해결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어플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출시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계속 지겹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서 작성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컴퓨팅적 사고라 그러면 코딩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자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별로 생각 또는 인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일상 자체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부터 해서요. 그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여러분들이 띄어서 보고 있다면 그 프레젠테이션 또한 오피스니까 그것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게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지. 그 여러분들 개인 과제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면 그 개인 과제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MS 오피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글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죠. 그것 또한 문서 작성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제가 꼭 교육이란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는 여기서 뭐 통계 수업이나 기계학습,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같은 좀 전공 수업들에서요. 여기 이제 대부분 1학년 친구들일 텐데 혹시 3, 4학년 친구들이 있으면은 전공 수업에서 계산기 활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통계 수업할 때 계산기를 많이 활용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미디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이거는 뭐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토샵, 이 그림 수정하려고. 미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은 앞서서 제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그러니까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탕으로 앞서서 살펴보니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어도 되는 거고요. 해답이나 정답. 그러니까 보통 정답은 아니고 좀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선요. 그러니까 굳이 완벽한 답은 아니어도 해결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은 데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지. 자신감 가지고 시작해 보자. 그냥 일상에서 한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띵킹이거든요. 플레임이 지금 체크되어 있지 않은데 플레임은 제가 후에 3차 시대 체크를 한번 해서 가져올게요. 인간과 가까워진 로봇,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 역량이 뭐냐? 1번, 2번, 3번 쭉 정리가 돼 있죠.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 문제의 근본을 찾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단순한 공식의 대입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 다음에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스마트폰과 여러분들 노트북, PC, 태블릿, 여러분들의 이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데스크탑, 보통 이 4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것과의 이제 소통 역량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하게 되면 게임 경우에는 조이스틱을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 가상현실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기계를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최적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그래서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5년 후의 얘기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율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죠. 미래가 IT 기술 또는 이런 공학 기술들은 생각보다 빨리 발전된 미래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5년인데 3년 만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좀 그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예측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 대비해둘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미래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여기서도 세 가지를 제시했네요.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요즘에 융합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들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융복합 전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융합 전공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복수 전공이라는 건 부전공이라는 건 있었지. 부전공이라는 건 있었지만은 그 융복합 전공, 융합 전공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문대 학생들이 융복합 전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복합 소프트웨어라는 전공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코딩도 많이 배우고,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하고, 그래서 경영경제과 친구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공대 친구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대 학생들이라 그래서 코딩을 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대생만큼 그 체계적인 교육을 이제 그 커리큘럼만큼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코딩을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린 이제 앞으로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대비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융합이란 개념에서 좀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를 융합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복합적인 복잡한 문제란 건 그 융합적인 그 전공 또는 융합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융복합, 융합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조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타인 기계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사람이 수작업할 수 있는 작업은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컴퓨터 세탁을 하더라도 컴퓨터 세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 융복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아, 제가 정의를 따로 이제 그 명칭을 안 해도 되겠네. 알고리즘 띵킹, 디자인 싱킹. 싱킹이라고 쓰더라. 한글로는 싱킹이라고 써요. 알고리즘 싱킹, 디자인 싱킹, 딥러닝 싱킹. 그래서 이거는 뭐 발음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싱킹은 컴퓨팅 사고 기반의 논리적인 사고다. 논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온 부분일 것 같은데. 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그 3자시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